성장의 공이 더 크다고 봐야지. 자, 그 토지가 결국 이제 불완전하게 네.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토지 문제, 요즘 뭐 LH 공사니 뭐 네. 많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얘기해 봅시다. 강남의 땅이 더 비싼 것이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가운데 어느 특정 지역의 땅보다 비싸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뭔가 여러 가지 뭐 그 강남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게 좀 실패라고 생각한 거는 이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해서 지주가 어쨌든 간에 나눠지고 지주가 없어지고 자작농이든 어떤 뭐 이렇게 그 농민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농민들이 다였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냥 국민에게 나눠준 것 같은 다름없을 거예요. 자, 이게 나눠줬어. 근데 나눠져서 토지가 어떤 특정하게 이용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도대체 농지개혁의 그 토지 분배 과정이 도대체 현재의 문제를 왜 일으켰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농지, 지금 LH도 그렇고, 이렇게 농지 개혁을 하면서, 어쨌든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 이게 아무나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농민만 소유해야 되는데. 네.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어쨌든 투기를 위해서 아무나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농민의 인구가 몇 프로 돼요? 한 뭐 2% 돼요? 5% 돼?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토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모순 아닌가요? 농지죠, 농지. 농지, 그러니까. 농지 말이에요, 농지. 네. 농지는 당연히 농민이 농민은 5%도 안 되는데. 농사용으로 농사를 지어야죠. 농지는 당연히. 그러니까 농민이 전 인구의 땅 얼마 안 되는 상황인 그들만 농사를 질 수 있고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춰 변화시켰어야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 얘기하는 건데 토지가 어차피 농민들이 땅 많이 팔고 이러면 사실 이거를 그 농지 만약에 진짜 그런 의미에서 농민만 져야 한다고 하면 그 농지의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했어야죠. 이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인구의 몇 %만이 농민인데 어떻게 농민만 땅을 갖나? 아니 농지도 뭐 그만큼 많이 줄었고 사실은 농지도 많이 줄었죠. 예. 근데 어쨌든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농지야.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남한은 농지개혁이라고 하고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전 국토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토지개혁이고, 남한은 농지에 관한 그쵸. 것만 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농지개혁이 남한은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다 농지지 뭐. 그때 농지 아닌 땅이 어딨어. 예컨대 뭐 사는 농지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임야는 이제 국유리 많았지 않았어요? 예. 임야나, 그러면 뭐, 농사 짓지 않는 땅은 다 농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지만 가지고 이 유상물수 유상분배를 한 거고, 북한은 모든 토지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는 또 뭐가 중요했냐면, 임야가 왜 중요했냐면, 나무를 뗐잖아요, 어쨌든. 네. 나무를 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고려 때 전시과 제도라고 있잖아요. 그 전시과가 전은 땅이고 밭이고 시는 바로 그거예요. 화목. 그 나무 그 섬나무를 시라고 하거든요. 네. 화목. 네. 이거 나무 되게 중요해. 나무 있어야지 밥도 하고 학교에부터 밥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불이라는 거. 불 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연료죠. 그래서 에너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농지개혁에서는 그런 부분은 손을 안 대고 농지 밭과 그다음에 논과 밭과 과수원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농지법이 94년도에 제정이 돼서 96년도에 이게 공포가 됐나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농지개혁법이 있었던 거야. 그 농지법을 새로 만들면 농지개혁법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역사 속으로. 사문화된 거야? 얼마 안 됐어, 이게. 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다 농사 지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농지의 그 비중이 점점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뭐 누가 농사 지으려고 그래. 그거 뭐 돈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 3정보, 5정보 이런 제한이 자본주의적 기업농을 하려면 너무 적어서 기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기계 대려고 기업농 하려니까 그런 뭐 농지 소유 규모도 제한도 풀고 뭐 이런 변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문제는 그 농지도 절대 농지가 있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지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 팔 수가 없어요. 형질 변경도 안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 대지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잡종지 뭐 축사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농지가 다 법이 계속 바뀌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런 걸 너무 이 제한을 완화시켜 놓다 보니까 지금 다 그러잖아요. 농지인데 그냥 뭐 물론 많지 않은 땅이라 몇백 평 이렇게 가서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냥 3년 뭐 몇 년 이렇게 있으면 주소 옮겨놓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집 질 수 있게 그런 사람들 그쪽은 되게 다 많이 그렇게 봤어요. 지금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다 알아. 다 그렇게 그래서 뭐 농사도 안 주말농장도 짓고 되고. 그냥 나무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몇 년 지나면 그 다음에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증빙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법을 전 국민이 말하자면 전 국민을 편법 위법자로 만드는 거야. 이런 법이. 뭐 차라리 진짜 풀 거는 완전히 좀 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뭐 농지 문제를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뭐 산업의 문제, 농업의 문제 같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사이에서 LH 같이 이게 개발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는 그 LH 할 때 막 사람들이 분노하잖아. 근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 토지 정보를 사전에 획득해서 얻은 게 강남이잖아요. 네. 그거 공화당 창당 작업을 만들려고 박정희가 만든 건데 그래서 강남을 개발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그리고 거기에 줄 섰던 놈들이 자기 땅 가져서 지금 똥똥거리게 살고 있는 건데 그걸 봤는데 그거 이제 LH 공사든 뭐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획득한 것에 관련해서 마치 전혀 몰랐다는 듯이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게 남들이 너무나 오래 해왔기 때문에 죄의식조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되게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한강이라는 조정래 소설 한강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잠실 같은 경우 그게 잠실이 저거잖아요. 누에 치던 곳. 뽕나무 잔뜩 그거 다 줄 긋고 다 밀어내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 짓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강남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뭐 아무 헐값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인데 이제 그렇게 변천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시화가 진전이 될수록 주거 지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산업 지역이 넓어지고 당연히 그만큼 농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는 주거 용지든 뭐 산업 용지든 그 목적에 맞게 농지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외에 목적으로
농지를 그런 식으로 취득해가지고 그 값 올라간 이 시세 그 차액을 노리는 건 이거는 정말 범죄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예. 그 당연히 예, 그 이익은 당연히 국가가 환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편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래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도 무상몰수 무상국 지금이란데. 전 국민한테 10평씩 나눠주고. 그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곳걸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익을 국가가 적당히 배분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에서 내가 막 설탕을 안 퍼도 내가 언제든지 가도 이 설탕을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늘어지거든요. 집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것도 너희들이 적정한 시간이 되면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20대, 30대들 영끌 했다 그러잖아. 다 땡겨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 샀어. 그 그래서 주택을 했어. 그러면은 1, 2년 거치 기간 지나면은 소유만 내 거지 나는 은행에 월세를 내는 거야. 은행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까 박 선배가 이 당시에 한국전쟁 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만이라도 내가 어쨌든 내 농지가 내 소유가 됐어. 아니 이건 내가 이렇게 난 비싸게 주고 땅 사서 아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뺏길까봐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맞겠네요. 다시 뺏길까봐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턴가 그 선거 분석하면 서울에 이 아파트 소유자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평생에 아파트 하나 안고 있는 거야.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아파트 정책을 진보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자가 되는 네. 근데 이런 아이러니가 현상이 뭔지 알아요? 발생하는 거야. 호가가 있을 뿐이지 나는 그걸 팔 수가 없어. 그거 팔면은 나는 저기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야. 그게 심리적인 나는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어. 10억짜리 저상가야. 이거 갖고 물론 처분하고 저기 어디 우리 동네 인제 같은 데 가면은 땅 많이 살 수 있겠지. 그거 처분해서. 그 대신 다시는 못 돌아간다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추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시그널이 뭐냐면은 언제든지 이걸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공급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불안을 안정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 예컨대 그런 어떤 일정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서 좀 얘가 조급해하지 않는 거지. 내가 이거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사지 않으면 난 지금 또 도토될 것 같아. 이런 거에서 좀 사람들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다들 지금 다 선행하고 하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자체가 기대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제 또래만 해도 지금 집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몇 포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말이 생기죠. 그러니까 집을 가져봤자 뭐해? 나는 저거 포기할래. 집도 포기하고. 아니 그거는 올바른 결혼도 선택이지. 포기하고. 맞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웃기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본 게 지난해에 춘천의 주택 보급률이 108%라는 거예요. 100%가 넘어.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춘천 시민은 다 집 있어요. 다 집이 있고 남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세대가 유주택자냐? 아마 이 통계는 내가 확인을 안 했지만 50% 될까요? 50%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춘천에서 저렇게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이게
일본에 일본 봤잖아. 수도권 신칸센 주기로 도쿄에서 멀리 오는 것으로 마을이 공동화되고 네. 이런 도시가 되잖아. 자꾸 건물을 짓는 건 뭐냐면 여기다 저야 똑같아. 아까 그 땅을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지 뭐 돈이 좀 덜 들고 돈이 들듯이 이 건축자들은 아파트 져야지 벼서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더더구나 자산적으로 가치가 없어. 이미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전왔는데 사놓으면 요소가 되게 모자랐어야 사람들이 막 살 텐데 설사 내가 있다 해도 안 사는 거야. 좀 멀어서 값 떨어질 텐데 계속 아마 춘천은 아마 새로운 아파트가 더 비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아파트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그러죠. 분양가가 100만 원씩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이 훨씬 넘은 거고, 이재수 시장이 그랬거든. 자기 그 취임할 때 춘천 더 이상 아파트 허가 안 내주겠다고. 근데 이거 2005년부터 해다가 몇 번 뭉개졌던 거를 다시 살려서 지금 저거를 작년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나왔는데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지 않으면 이 토건을 개발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없어요. 뭘 개발해야지 거기서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 정치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토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사가 쉬운 거야.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아파트 지으면 돈이 생기는 건데 나는 예전에 우리 IMF 때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막 그 일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땅을 파서 뭘 심었냐 거기다가 광캡을 깔았다고. 그 광캡을 깔았어요. 거기에 광캡을 유선 깔아서 SO를 만들고 인터넷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건을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게 맞는 그런 걸 하면 충분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난방을 깔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아파트를 자꾸 저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면서 무슨 혁신 토건이래? 혁신 토건. 아니 뭐 이름만 혁신 붙이면 다 혁신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뻔히 아시잖아요. 왜 경기지가 그렇게 문재인을 까겠어요. 집을 안 지니까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해야 경제지에 광고가 면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오면 경제지가 먹고 살기 어려운 거야. 근데 걔네가 그냥 막 까대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게 슬픈 거는 그럼 제 주변에도 한 절반 이상은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집 가지고 있으면 우와 막 이러거든요. 빚으로 집을 사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그렇게 유주택자를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네. 다 하우스푸어지. 네. 빚내서 산사람들이야 일부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는 난데 네. 은행에 월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힘들게 서울 어디 아파트를 샀어.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샀어요. 근데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 자기 이익에 의해서 그걸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이나 신념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내 아파트 값을 올려줄 것인가 안 올려줄 것인가로 판단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되게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되게 실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오세훈이 그때 무상급식 그것 때문에 네네네. 투표할 때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협의사 사장님이 지역으로 따지면은 이제 호남의 장군이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일 거라 난 생각했잖아요. 야구도 타이거즈 엄청 응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 보고 서울시에 살고 있는 직원들한테 일찍 보내줬어요. 오전 근무하고 투표하라고. 저는 경기도 살았으니까 너는 가지 마. 근데 서울 애들은 다 보냈어요. 투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지역을 넘는 문제야. 이 돈에 관한 문제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보다 진한 건 돈이죠. 돈이다. 그래서 이런 슬픈 현상들이 생긴 게 나는 이제 이때부터 아니 그렇게 따져보니까 너무나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사상보다 진한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내려와서 안 된 거야. 땅을 인연보다 이렇게 진하다. 강한 거예요. 인연보다 진하다. 돈이 최고네요. 네. 아니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씁쓸한데. 아니 근데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 이 시대의 뭔가 좀 올바른 정의, 또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개인적인 선택과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토지는 결국 또 농지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고 현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약간 그거를 개혁을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응. 강원도에 안 사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 강원도 땅 살 수 있고 농사 안 짓는데 그런 것도 뭐 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나는 이게 늘 하고 싶었던 게, 춘천에 아파트 지을 때마다 완판이야, 다 완판이고, 이제, 거꾸로 피가 뭐, 2억이 붙니, 뭐, 그러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춘천에 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집을 사는 거를 제한해야지. 이게 무슨, 뭐 이 정도 되면은 초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야 그러니까 집을 자기가 사는 거 빼놓고 다 몰수해야 돼. 그지? 땅도 다 몰수하고. 그리고, 아니, 이재명 시기의 어떤 공공주택 정책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10몇 평짜리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수요에 맞게, 좀, 주거의 어떤 질적인 수준이 좀 갖춰진 그런 주거를, 좀 공공이 담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해결될 거라고. 그러니까 좀 대담하게 해야 될 거예요. 정책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용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청년들 위한 대규모 단지로 만들자. 왜냐면 도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100만 호를 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분인데, 그럼 뭐하러 거기 공원 만들어? 젊은이들 위한 100만 호 영구 주택, 그 젊은이들이 가서 살 수 있게 도심 안에서.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대범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조금 이렇게 해서는 뭐 좀 초짜님도 젊으시지만 초짜님도 얘기하잖아. 이거 뭐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 저항 세력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법을 못 내는 거라고 보는 거고. 혁신적으로 그런 걸 하자라고 우리가 해야죠. 그럼 나를 국토부 장관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그런 과부하 이런 게 싫어서 춘천에 이제 내려온 케이스이긴 한데, 그럼 춘천에서도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게 제2의 소장인들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집이 아니라 네. 내가 언제든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것이 문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사활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다 지들도 그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고, 뭐 주택 문제, 아파트 같은 문제가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를 주지 않는다면 이게 왜 오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1950년대도 농지개혁을 해서 분배하기 전에 다 조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의지의 문제죠. 해전사를 이제 저희가 언제 시작했죠, 우리가? 되게 추울 때 시작했죠? 네. 1월인가? 1월부터. 올해 1월에 했는데, 이제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일권을 대감원의 막을 내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전체에 대한 뒷부분이 소설인데 문학. 문학이죠. 문학을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하기에는 좀 짧아서 우리가 한번 책을 정해서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 박사가 이태준의 그 해방 전후라는 그 단편집입니다. 그 책을 하기로 했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우리 전 박사가 좀 간단하게 이 책을 선정한 이유랑 그다음에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예, 이게 해전사 마지막이 이제 해방 당시 어떤 그 문학을 통해서 그 해방 당시에 어떤 민초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단편들이 나와요. 황순원도 나오고 최만식도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작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태준의 그 해방 전후라는 단편선을 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해방 전후라는 그 단편 소설 속에서 우리 해방 전후의 그 당시의 그 삶의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시간을 장식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 이제 또 그동안 애청자가 많이 늘었죠. 애청자 중에서 그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2명의 애청자를 더 섭외해서 같이 그 소설을 읽고 그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우리 그동안 해방전후사 인식 전반적인 방송에 대한 그 감상평도 조금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보면 그 이태준이라는 작가가 시작이 아마 1935년인가 그렇게 시작해서 네, 그 저는 아직 안 읽었어요. 네, 토지에서 쫓겨나는 소작농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토지 개혁을 한까지 북한의 토지 개혁의 과정을 나온 소설까지 해서 1948년에 끝나는 그런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각각의 상황들이지만 해방 전의 전서부터 그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술을 우리가 막걸리 토크를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너무 수청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잘 해주시겠죠. 나한테 최근 빡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 그 당시의 그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셋과 이제 그 애청자분들, 그 시청자분, 독자, 까지 해서 각자 한 편의 단편들을 선정하고 그 단편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뭐 이런 혹시 식으로. 이 방송 보고 이렇게 이 관람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라 고민이 있는데, 뭐 방송은 조금 유해가 있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거 좀 알아보고. 거리두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새로운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관련해서 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다면, 뭐 알라딘이라든가, 또 그 신책, 새로운 책도, 넌 새 책을 샀습니다만, 괜찮더라고요. 책을 아주 읽고, 굉장히 리얼리즘이 강한 소설들이라 되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재밌게 해방 전과 후, 그 시절을 한번 읽을 수 있는, 해방의 그 시절의 민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초자님, 이제. 제가 이걸 책을 다 읽었네요, 네, 진짜. 그리고 나서 눈빛이 형형하시고, 혁명의 기운이 가슴에 돕니까? 네. 네. 저로서는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제가 막 어디 가서 노은영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저한테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막걸리 토크에서 한편, 네, 뭐, 더 실감 있는 얘기를. 그때는 다른 분도 계시니까, 오늘 꼭 마지막처럼 얘기하게 하지만, 그래도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짜님이 대견하고, 또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려운 내용들까지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좀 우리 마지막 방송은 아무래도 좀 막걸리 토크니까 좀 말랑말랑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시즌2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많이 논의해서 좀 풍부하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농지개혁 딱딱하고 이런데 현재의 토지에 관한 문제와 함께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